오늘 한국 축구대표팀은 남아공에게 졌습니다. 0대1로 졌죠. 조별리그는 1승 2패로 끝났습니다. 아직 경우의 수는 남아있죠. 다른 조의 결과를 봐야 되고 골 득실을 봐야 되고 남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 자체가 이미 한국 축구의 패배입니다. 월드컵에 나와서 자기 힘으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주는지 계산기를 두들리는 것, 그 처지가 완전히 패배이죠. 우리는 늘 이런 장면을 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누가 몇 골 차로 이겨야 되고 어디가 비겨야 되고 다른 조 누가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 팀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 경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팀은 결국 남의 결과를 보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홍명보호가 보여준 것도 딱 그것입니다. 전술은 있었지만 공격이 없었죠. 선수는 있었지만 팀은 없었습니다. 이름값은 있었지만 구조는 없죠.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김민재도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선수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공격은 답답했고 수비는 불안했고 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3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3백은 전술이죠. 상대에 따라 쓸 수 있는 전술입니다.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후방 빌드업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윙백을 전진시켜서 공격 숫자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3백이 먹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대가 윙백 뒤쪽 공간을 파고들고 중앙을 끊고 우리의 공격을 고립시키는데도 같은 방식만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3백은 전술이 아닙니다. 고집입니다. 원래 감독은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를 읽고 선수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안 풀리면 판을 바꾸는 사람이 감독이죠. 그런데 경기가 안 풀리는데도 우리는 원래 이 전술을 한다고 말하면 감독은 팀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감독은 전술이 없는 감독이 아닙니다. 자기 전술이 실패했는데 그것을 철학이라고 부르는 감독이죠. 수비가 흔들리면 선수의 집중력을 탓하고 공격이 막히면 공격수의 결정력을 탓하고 경기가 안 풀리면 정신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감독의 역할은 선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국에는 늘 영웅이 있었습니다. 차범근이 있었고 박지성이 있었고 손흥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수가 없어서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차범근은 독일에서 증명했고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증명을 했고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대표팀만 오면 영웅이 혼자가 됩니다. 세계 최고 리그에서는 그 선수를 위해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연결하고 압박을 끌고 가고 동료가 역할을 나눕니다. 스타 한 명의 능력이 팀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증폭이 되죠. 그러나 한국에 오면 공을 영웅에게 몰아주죠. 손흥민이 해결해야 되고 이강인이 풀어야 되고 김민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선수들한테 묻습니다. 왜 못했냐고. 이건 전술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영웅이 한 번 더 기적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한국은 영웅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웅을 시스템으로 바꾸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영웅을 소비하고 영웅이 지치면 다음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축구를 축구로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보였습니다. 선관위도 홍명보호고 국민의힘도 홍명보호고 유튜브들도 홍명보호입니다. 각자 권한이 있고 각자 할 일이 있고 각자 자기 위치가 있는데 정작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모두가 경기장에 서 있는데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뛰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설명하지 않는 홍명보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격하지 않는 홍명보호입니다. 유튜브는
진단하지 않는 홍명보 후입니다. 그래서 시민만 경기장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뛰고 있죠. 6월 3일 선거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의 문제는 단순히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죠. 내가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지켰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되죠. 참정권은 민주공화국의 장식이 아닙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죠. 국민이 투표권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교체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민이 자기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든지 자기 권리가 불안정하게 느꼈다면 그것은 행정실수 몇 개를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한쪽은 무조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말하고요. 한쪽은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한쪽은 질문 자체를 피하고 있죠. 저는 이 문제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거 없는 확신은 진단이 아니고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증상을 보고 병명을 확정하는 일이어야 하죠. 환자가 열이 난다고 무조건 암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 되고 다른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열이 나는 환자에게 괜히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검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의사가 아니죠.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는데 문제 제기가 나왔으면 국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관위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국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야 됩니다. 정당은 시민의 질문을 제도 개혁 후의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증거가 없는 확신은 오진이죠. 그러나 질문이 없는 침묵은 진료 거부입니다. 선관위는 지금 그 침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이기 전에 선거의 신뢰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선관위의 가장 큰 자산은 권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민이 투표소에 가서 표를 던지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관위의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우리를 믿으라라고 말해서 생기는 게 그런데 신뢰는 우리를 믿으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할 때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발생을 했는지, 누구의 판단이 늦어졌는지, 무엇을 고칠 것인지 공개할 때 생기는 겁니다. 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허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설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자기의 권위를 큰 목소리로 주장해서 권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판정이 납득되기 때문에 권위를 얻는 것이죠. 오심 논란이 생기면 기준을 설명해야 되고 화면을 보여줘야 되고 왜 그런 판정이 났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나는 심판이니까 그냥 믿어라라고 하면 그 경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묻고 있다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디가 취약했는지, 어떤 시민이 어떤 불편과 어떤 침해를 겪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국민의 불만을 무지로 취급하면 안 되고 국민의 질문을 귀찮은 압박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국정조사에서 나오면서도 수비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죠. 일단은 선관위가 취해야 될 것은 그런 수비가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공격이어야 됩니다. 먼저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을 하고 책임을 정리하고 먼저 고쳐야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식의 홍명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격하지 않는 홍명보이죠.
6월 3일의 참정권 문제는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공격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렸다는 문제를 덮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만들진 않겠지만 국가기관의 부실을 침묵으로 보호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시민의 분노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 분노가 왜 생겼는지 끝까지 물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만 했어도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도 두고 선관위 문제를 덮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위를 만든다, 보도 자료를 낸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끝낸다. 회의실에서 전술판을 펴고 언론의 앞에서 몇 마디 하고 다시 당사로 돌아갑니다. 특위는 시작됐지만 특위는 전술판일 뿐이지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술판을 그린다고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왜 공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공격하면은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사례를 모아야 되고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 선관위의 답변을 검토해야 되고 법률과 전문가들을 붙여야 되고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싸워야 됩니다. 한번 나서면 끝까지 가야 되죠. 중간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위험하고 피곤하죠. 근데 원래 정치가 그런 것입니다. 정치는 좋은 자리에서 안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불안해할 때 그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국가기관이 흔들릴 때 책임을 묻는 일이죠.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국회의 의제로 바꾸는 일입니다. 공격은 절대로 선동이 아닙니다. 공격은 막말을 한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공격은 누군가를 악마로 몰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공격은 상대가 대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관위가 설명을 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회가 움직이게 만들고 언론이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을 잡으면 뒤로 패스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괜히 논란을 키우지 말자. 이 말들이 언제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되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상대 골문 앞에 공간이 났는데 혹시 슈팅이 빗나갈까봐 계속 뒤로 패스하는 팀은 결국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권리 문제가 터졌고 국가기관이 설명해야 될 장면이 나왔고 시민들이 현장에 모여 있는데도 정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정당은 존재의 이유를 잃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과 몇몇의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올림픽 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시민의 주장에 동의하란 말이 아닙니다. 재선거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으란 말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가야 됩니다. 국민이 왜 모였는지를 들어야 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를 들어야 되고 어떤 과정에서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해서 해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국민이 현장에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없으면 그 국회의원은 대표가 아닙니다. 그냥 배지를 단 해설위원이죠. 국회 복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할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들은 국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올림픽 공원에 있는데 국회의원은 회의실에만 있습니다. 시민은 자기 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묻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당내 계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자기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다음 공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시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배지를 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지를 달고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내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시민의 질문을 국회의 질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시민의 경험을 자료로 만들고 그 자료를 법안으로 만들고 그 법안을 제도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현장에 없으면 시민의 분노는 구호로만 남습니다. 정치인이 현장에 있으면 시민의 분노는 제도와 개혁의 재료가 됩니다. 이 차이를 국민의힘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배지를 달았습니까? 당신들은 저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분노를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위험한 세 번째 홍명보호가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유튜버들이 홍명보호죠. 예, 유튜브는 가장 시끄러운 곳에 있지만 가장 쉽게 문제를 망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원래 현장의 증상을 빠르게 잡아내는 진단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이 놓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권력기관이 답하지 않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유튜버들이 진단보다 판결을 먼저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결론을 정하고 확인하기 전에 범인을 정하고 설명하기 전에 배신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참정권의 문제는 사라지고 누가 더 큰 목소리를 욕하느냐의 경쟁만 남는 겁니다. 지금 구구 유튜버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사시죠. 말꼬리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서로를 공격합니다. 유튜브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은 고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자료로 증명되고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서로 다른 증언을 비교하고 절차를 확인하고 질문을 쌓고 답변을 검증할 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사람은 대개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유튜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투표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선관위의 설명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 국회의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유튜브는 확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진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의료로 말하자면 유튜브는 CT와 MRI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환자들에게 너는 큰일 났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는 기계가 돼야 됩니다. 증상을 과장해서 공포를 팔지 말고 증상을 덮어서 안심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는 너무 쉽게 영웅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결정적 폭로를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거주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홍명보식 축구죠. 손흥민에게 공을 몰아두듯이 한 명의 폭로자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국민의힘도 영웅을 기다리고 유튜브도 영웅을 기다리고 시민도 영웅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당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선관위를 무너뜨려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국가는 영웅 없이도 잘 굴러가야 됩니다. 정당은 스타가 없어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선거 관리는 시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의심했을 때 바로 검증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홍명보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설명을 피하고 국민의힘은 공격을 피하고 유튜브는 진단을 피웁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피한 채 마지막에 누군가 한 명이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죠.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참정권 문제를 국회의 의제로 만들어야 되고요. 유튜브는 시민의 불안을 검증 가능한 질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시민 곁에서 듣고 기록하고 질문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보수는 권력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는 권한과 책임이 연결된 질서를 믿는 사람이죠. 선관위가 권한을 가졌다고 설명하면 책임도 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대표성을 가졌다면 현장에 갈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유튜버가 영향력을 가졌다면 공포를 팔지 않고 사실을 확인할 책임도 져야 됩니다. 질서는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질서는 권한이 책임을 지는 상태죠. 선관위가 설명을 하고 국회가 공격을 하고 유튜브가 진단을 하고 시민이 질문을 할 때 이 질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관은 숨고 정당은 몸을 사리고 유튜브만 소리만 친다면 사회는 시끄러질 뿐입니다. 오늘 홍명보의 1승 2패로 32강의 탈락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만큼 계속 남의 결과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영웅이 돼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판을 뒤집어주기를 기다리면 정치는 끝이 납니다. 공격하지 않는 축구는 골을 넣을 수 없고요. 설명하지 않는 선관위는 신뢰를 잃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대표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하지 않는 유튜브들은 점점 외면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결국 또 앉아서 경우의 수만 계산하는 거죠. 선거가 되면 우리는 이긴다 진다의 전략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기면 몇 석을 얻게 되고 저희가 이기면 몇 석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수포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전 국민이 경우의 수만 계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실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춰서 영웅이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소통을 조금 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